좋다. 여행 가고 싶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안 갈래요. 기괴한 모습의 한 남자가 노숙자의 얼굴을 80%나 뜯어먹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우. 저 실제 영상이야? 영화 속에서만 보던 좀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난 좀비 영화가 싫어요.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아, 과연 살아있는 시체, 좀비는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요? 왜 이들은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었을까? 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31세의 남성 루디 유진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그로부터 9시간 후 그는 미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왜? 맞아. 나체의 상태로 오랜 시간 거리를 활보하던 그는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변해 노숙자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한 루디 유진. 왜? 심지어는 노숙자의 눈과 얼굴을 물어뜯기까지 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공격은 무려 18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경찰이 도착해 경고했으나 좀비처럼 으르렁대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었는데 물어뜯다고? 왜 그랬대? 결국 경찰이 총을 발포했지만 그는 총을 맞고도 물어뜯기를 그치지 않았고 무려 5발 이상을 맞은 후에야 사망했다. 총을 맞고도 계속. 그러니까요. 그에게 눈과 얼굴을 뜯긴 피해자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을 영영 잃게 되었고 오 마이 갓. 현지 경찰은 그가 좀비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원인으로 신종 마약을 의심했지만 사망한 루디 유진을 부검한 결과 그의 몸속에서는 신종 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마이애미에서는 좀비가 나타났다며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그 후 전 세계에서 연이어 나타난 좀비 사건들. 뭐야?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있었어? 2017년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어딘가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갑작스런 소리에 거실로 나온 상일 씨는 피를 흘리며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남자는 돌연 상일 씨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뭐야, 흡혈귀야? 뭐야?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상일 씨 누나가 뛰쳐나오자 이번에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다리를?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의 심각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 어머. 어우. 마치 영화 속 좀비를 본 것 같았다고 증언했는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자. 수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었고 외국인이야? 여행객이 그랬다는 게. 범행 당일에도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좀비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체포 당시 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약물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뭐야? 뭐냐 진짜. 도심 속 좀비의 출현. 과연 이들은 진짜 좀비일까? 좀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아까 그 있었던 저희가 지켜봤었던 마이애미 좀비 사건 그 사건은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이슈가 상당히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현지는 어땠어요, 반응이?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지듯이 나왔고 워낙에 특이한 사건이었는데다가 정말 전후 사건 자체가 아무 맥락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연계가 없이 갑자기 뭔가 취한 듯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물어 뜯었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분의 그 상처가 너무 심했던 사건들 때문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추측도 많았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뉴스들도 엄청나게 쏟아졌던 그런 뉴스였었어요.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좀비라는 것이 약간은 생소한 느낌이 있었죠. 네. 최근 들어와서 좀비라는 것이 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좀 공포물계에서는 좀비 유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원탑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좀비 같다, 좀비 사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말하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화제가 되고 더욱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좀비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게임이나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좀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좀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비 같은 행동을 보인다.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과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좀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또 괴물 전문 작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할 때 좀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된다. 라고 전문적이다. 연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곽재식이 들려드리는 좀비 학개론. 제목까지 준비해. 좀비약 개론. 첫 번째 원조 좀비라고 할 수 있는 부두교 좀비가 있습니다. 부두교. 사실 좀비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카리브해 지역, 아이티 같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토속 종교의 부두교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죠. 부두교의 주술사들은 시체를 되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살아난 시체는 자신의 노예처럼 부릴 수가 있다. 그렇구나. 두 번째 유형의 좀비, 바로 부활형 좀비가 6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부활형. 네, 1960년대 말에 나온 아주 기념비적인 공포 영화로 조지 로메로가 감독을 맡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죠. 무덤 속의 시체들이 살아나가지고 이유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도 좀비가 좀 전염되면서 퍼져나간다. 우리가 지금 좀비 하면 떠올리는 그 내용이 이 영화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 좀비. 거기서 좀 더 발전한 세 번째 유형의 좀비. 뭐예요? 바로 질병형 좀비, 전염병형 좀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28일 후라든가 월드워 Z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킹덤에 나온 좀비 이런 좀비들은 그러네. 엄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염병에 걸리면 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한 공격 본능이 발휘되면서 거기에 물리면 점점 전염이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맞아요.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좀비들은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3단계로 좀비는 발전해 왔다. 야, 근데 질병형 좀비를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되게 무섭게 다가온다. 맞아요. 제일 맞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부두교 좀비라든가 부활형 좀비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네. 질병형 좀비하고 비슷한 것은 좀 가능성이 그러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의 좀비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는 좀비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도심 속 좀비의 출현. 영상에서는 진짜 좀비의 모습과 똑같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처럼 행동하게 된 걸까요? 사실 좀비 얘기할 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1930년대, 40년대에는 정말 내가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거의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술이 성행을 했었어요. 수술을 했다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요. 로보토미 또는 러이코토미라고 부르는 로보토미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3, 40년대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수술을 받았고요. 무슨 수술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사진이? 눈에다 뭘 자르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즈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의사가 개발한 수술법이고 눈알 뒤쪽에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전두엽이 이제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의 눈알을 살짝 피해가지고 쇠 꼬챙이 같은 거를 눈 뒤로 넣어서 찔러서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 모든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자체를 전두엽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의 특정 부위를 파괴시키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가 누구이며 행동, 제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온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밥을 먹거나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자아 정체성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금지된 수술이 그쵸, 됐어요. 그쵸. 왜냐면 의학계에서 비인간적이다.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의 지능과 인격과 자아를 다 앗아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금지됐죠. 그래서 전두엽의 제어 기능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이 그런 어떤 좀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뇌 자체에 기능 상실이 오게 돼서 어떤 발작적인 증세를 보인 것이 아닐까. 1세에서 3세 사이의 유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파이팅 리플렉스라고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물어뜯게 되는 그런 반사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 유아들은 아니지만 네. 가끔 주변에 그런 분 없나요? 술 마시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 전에 무는 막 있어요.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옆에 가서 막 깨무는. 되게 친한 분인데 한번 제 여기를 깨물어가지고 네. 그 뒤로 안 봐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난 불안하면 그냥 손톱 뜯거나 이런 뭐 그 정도? 약간 본능적인 공격성의 발현인데 어쨌든 이 바이팅 리플렉스라고 하는 물어뜯는다는 행동 자체는 되게 원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세 이후에는 그러한 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구나. 정말 반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어뜯는 행동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나올 때 대부분 전두엽은 술 때문이건 아니면 싸움 때문이건 어떤 상황이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환각성 약물 또는 마약에 의한 정신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떨어져 않아요. 했는데 안 나왔다고 안 하더라고요. 나왔다고 그 했잖아요.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도 뇌 시냅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합성 마약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름도 좀비만. 네, 환각성이 너무나 세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드러그 디자이너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이 아까 우리 사건에 보면은 약물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들을 다 검출을 하는 검출법을 피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드러그 디자이너들이 검출이 되지 않도록.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런 합성 마약은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정말 얼마 하지 너무 싸네. 않잖아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노숙자라든지 빈민가라든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가장 유명한 것들이 베스솔트라든지 플레카라는 마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좀비처럼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뭐야? 지금 약물에 중독이 된 거죠.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네.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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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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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그러니까 저게 신경에도 작용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제어를 못하는 상태가 오는 거죠. 저런 자세들. 웬일이야? 아 너무 좀 기괴해. 기이하다. 위험해. 이 마약을 왜 하는 거야? consomment certains jeunes Congolais sont considérés comme un risque énorme pour la dépravation de mœurs au pays, choqués par la consommation. 너무 지금 끔찍하잖아요. 몸 너무 움직이는 끔찍해요. 거,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형태라든지 서 있는 것 자체도 제어가 거의 안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2012년에 마약 베스솔트에 중독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졌었거든요. 미국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3살 된 아이를 폭행을 하고 반려견을 목 졸라 죽이고 나체로 뛰어다니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서 죽은 사건들도 있었고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남자는 전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싸움을 벌이다가 다짜고짜 상대의 얼굴을 물어뜯는 사건도 발생이 됐었는데 이것들 둘 다 베스솔트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마이애미 좀비 사건도 2012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용의자도 좀비 마약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 좀비 사건의 루디 유진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베스솔트에 중독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시에는 일단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꼭 베스솔트가 아니어도 검출이 안 되는 좀비 마약을 복용해서 환각적인 상태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재식 작가님. 그렇습니다. 다빈치 노트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기한 화학 시간입니다. 점점 미사 여구가 늘어나네요. 자화자찬. 그 유명한 베스솔트 같은 경우에 사실 뜻을 직역을 해보면 이게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베스솔트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약 이름 중에 이렇게 약간 좀 귀엽고 친숙한 그런 속어, 은어로 이름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성 카티논, 신터틱 카티논이라고 하는 물질을 베스솔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카트라고 해가지고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 먹으면 약간 각성 효과가 조금 있는 뭐 그런 식물이 있다라고 해요.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비같이. 성분과 비슷한 인공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합성 카티논을 만드는데 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강하고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물질의 분자 구조를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면 이게 더 재밌는데요. 아, 재밌다. 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카티논인데 보시면 탄소 원자 9개하고 수소 원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어떻게 탄소 원자 9개고 수소 원자 10개인지 알까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화학의 세계. 화학이 이런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9개예요 지금? 이게 몇 개를 쓰시는 이런 거 알아, 화학을 알아고 이런 거 보고 이러고 이게 이렇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거 잘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데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악보 읽을 수 있는 사람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존박, 이 존박. 화학의 이런 분자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는 법을 알아요. 물질의 악보예요. 쉽게 생각해서 보시면 그림이 딱 보기에 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꽤 닮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형태가 근데 비슷한데? 오른쪽은 우리가 말하는 베스솔트라고 하는 카티논, 합성 카티논이라는 신종 좀비 마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마약이죠. 그래서 합성 카티논이 몸속에 들어가면 뇌에서 아마 필로폰과 같은 그런 유사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네. 또 신선했네요. 그럼 일단 작가님께서는 강성조 박사님과 의견이 같은 상황이시죠? 저도 사실 현대인으로서 좀비에 관련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약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비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은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죠? 그것은 바로 전염병에 의한 좀비와 같은 증상을 드러내는 사례들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거 무섭다. 무서워요. 전염병은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기생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당히 끔찍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사슴이잖아. 노루인가? 왜 힘이 없어? 걷는 게 좀 불편하죠. 얘는 오히려 아이고, 왜 갑자기. 통제가 안 돼. 침 흘려. 기력이 없어. 왜? 뭐 등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등이 지금 다 뜯겼어. 내장 뼈가 다 보이는데. 뼈가 다 보여. 마지막 건 너무 충격인데요. 왜 그러는 거야? 사슴이 막 침도 흘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 보이고 기력도 없고 막. 마지막 장면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사슴계에서 나타나는 좀비 비슷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처가 드러나서 보였던 그 사슴 같은 경우에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사슴 영상들은 뭐 좀비 사슴병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있는 병에 걸린 사슴들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데. 실제로 좀비 사슴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CWD라고 하는 병입니다. 뭐 광록병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견병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병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에요. 몸속에 정상 단백질이 아니라 프라이온이 침투해 와가지고 그것이 몸속에서 계속 단백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뇌의 기능이 파괴되어 가면서 신경이 점점 망가져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사슴들이 걸리게 되면 급격히 살이 마른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뭐 자꾸 처진다든가 나중에는 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정말 좀비처럼 변하는 병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경에 기존의 광우병 같은 쪽에 전문성이 있던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고기를 사람이 먹는다거나 한다면 아마 10년 정도 이내에 이것이 사람에게 올라올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계해야 된다. 끔찍하다. 이런 식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었던 거죠. 저희 제작진이 국내 수의학계 전문가 분께 이 내용을 한번 여쭤봤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광록병이 종간의 잠격을 넘어서 사슴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된 적 뭐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해요. 현재 얘기지만 아직은이지만 또 언젠가는 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낮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이고 예방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네. 10년, 20년 있다 발병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의견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좀비 시대가 창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다 나오는 어떤 좀비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팔잖아요. 이성적인. 네, 그런 거를 사거나 혹은 팔거나. 그 와중에 장사를 좀 해서. 와중에 존박스 때문에 동 나겠네요. 선점해야겠네. 네. 과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리 좀비라고 하더라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무슨 말이냐면 좀비도 먹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움직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비에 아주 전혀 다른 어떤 원리가 있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막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죠. 요거를 붙잡아가지고 어떤 원리로 이런 에너지를 내는지 실험을 해가지고 요거를 붙잡는다.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어떤 에너지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은 있네요. 진정한 참 과학자다, 참 과학자.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많아야 되는데.